돋보기 프레지던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원래 이 돋보기 프레지던트가 저하고 우리 이제 엄 소장님하고 둘이 하다가 오늘 어제 뭐 다 보셨죠? 우리 프레지던트 TV에 어제 올라간 이 방송이 그냥 아주 지금 대박 행진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기쁜 마음에 오늘 이 돋보기 프레지던트를 셋이 하면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장자방 엄문호 소장님 그리고 저 KFC가 오늘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 돋보기 프레지던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돋보기 프레지던트는 어느 특정한 주제보다는 우리 하반기 국정 전망, 뭐 정치 또 세계 정치 뭐 이런 국내와 세계를 아우르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가지고 가급적 짧고 굵고 핵심적인 걸 골라서 우리 저 준비해 주신 우리 엄문호 소장님 한번 국내 정치 하반기 어떨까 한번 얘기를 좀 풀어주시죠 이제. 네, 일단 두 분 베테랑과 함께 진행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부터 살펴볼게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략 35% 내외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예상되는 그런 악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호수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빼고는 대체로 이제 악재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 코로나 경제 반등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대선 득표율 41%죠. 40%선 회복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권 말기에 30%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원래? 원래는 그렇죠. 우리나라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말년 1년에 뭐 30%대를 유지하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의 없었죠. 없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엄문호 소장님 말씀대로 저 40%를 만약에 회복하면 거의 전무후무한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요. 딱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예. 하나는 방역 확실히 잡느냐. 두 번째 부동산. 또 이게 조금 이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가 뭐 민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고용 일자리 이런 문제를 하면 40% 훨씬 넘어갈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 그거 다 하면요 100%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방역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의료 그 기관과 복지 시스템으로 보면 이건 잡을 것 같고요. 11월 이전에도 70% 이상 집단 면역 형성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문제는 최근에 와서 뭐 세금 문제나 이거 좀 헷갈려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책의 일관성과 이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대책이 나온다는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왔다 갔다 냉탕 온탕 했던 게 우리 중심을 잡는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뭐 그 27 대책인가요? 이사 대책에서 확실하게 공급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이제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사 대책에서 공공 중심으로 막대한 양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이 방식을 고수하면은 그 문제도 이제 풀릴 것 같은 생각인데. 다음 우리 저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저 하반기 정당 지지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현재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대략 접전을 보입니다. 전화면접 조사랑 ARS 조사랑 조금 틀린데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홍준표 복당 논란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반쪽 정당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죠. 현재까지 불임 정당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죠. 현재로서는 밖에 있는 윤석열을 모셔서 며느리를 삼아야 이제 가임 정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불임 정당인 거죠.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뭐 초선이나 정치 신진 이런 사람들이 막 떠오른 이유가 국민의힘의 그 불임 정당에서 불임을 해결할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이다 보면 윤석열과 콜라보가 중진이 맞냐 신진이 맞냐 이 부분의 쟁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쟁점은 영남 정당이라고 하는 전통적 국민의힘의 기반이 수도권 확장성을 갖느냐 여부 이게 이 두 가지가 이제 딱 교차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국민의힘의 혁신 새로운 비전 이런 게 눈에 보이느냐 문제인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래도
젊은 보수의 등장 같은 기대감이 생기고 있어요. 민주당은 바짝 긴장해야 되는 것은 그 한국 사회의 보수의 새로운 재편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이 당 대표 경선의 역동성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그렇죠. 최고위원 뭐 얘기하시는 거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저도 그건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는데 만약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 대표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상당한 이미지 희석이 가능한 게 아니냐. 특히나 우리가 흔히 맨날 얘기하는 과거 소위 독재 잔존 세력, 뭐 탄핵 반대 세력 이런 사람들이 한 말 물러나게 되면 꼴통 보수. 예, 그렇죠. 꼴통 보수가 물러나면 상당 부분 국민의힘 이미지가 확실히 바뀔 거다라는 그 전망이 되는데 그 민주당은 뭘 바뀌지? 이러면 이제 아까 그렇습니다. 우려하신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야가 어쨌든 하반기에 어떤 방식으로 이 나라를 좀 이끌어 나갈지 우리 또 엄 소장님이 한번 마저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4.7 재보선에서 예. 2030 캐스팅 보트가 확인이 됐죠. 그렇죠. 2030이 여야 승패를 바꾸는 이제 그런 선거 민심이 나타났는데 2030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어떤 거죠? 첫 번째는 네. 공정 정의 가치의 훼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성세대와 격차가 심화되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용의 악화죠. 고용의 질과 고용의 양이 모두 다 악화했다. 한 요 3가지 정도가 2030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네. 문제는 해결책이 쉽지 않다. 여야가 이제 경쟁적으로 2030 민심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3가지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쉽지 않아 시스템에서 보여요. 오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볼게. 일본이 뭐 하여튼 5년 전, 10년 전만 있다 아베노믹스 하고 막 이러면서 뭐 일자리가 점천하고 뭐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사실 보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큰 역할을 했어요. 예컨대 어쨌든 사람은 늙으면 은퇴하는 거니까 그 빈자리를 젊은이들로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울 젊은이의 숫자가 적어서 이제 불균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쯤 가야 이 소위 기성세대의 퇴장 그리고 새로운 청년들의 진출 이게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제가 보면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60년대 네. 58년부터 63년 3, 4년. 예. 예. 요게 지금 이제 은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3년 5년 안에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많이 해결될 거라고 봐요. 네, 그렇죠. 실제로는 네. 그런데 그때까지의 뭐 그건 나중 일이고 당장 이제 선거는 내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깝깝하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글로벌 대기업 즉 그 가치 경제적 사슬의 최상층에 있는 대기업은 연봉이 1억으로 가는데 그렇죠. 정작 많은 고용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50%선에 머물고 있단 말이에요. 임금이. 네. 그러니까 격차가 이미 2배 나버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많은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에 가능한 뭐 지원하는 정책 이런 걸 쓰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들이 중소기업을 탈출 안 하려고 그래요. 혜택이 많으니까. 맞아요.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더 이제는 새로운 좀 입장에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이 마냥 중소기업을 편들고 중소기업에 뭐 보조금 주고 중소기업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어떤 식으로 근본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예. 또 이런 그 일자리 고용 문제에서 이걸 높여 나갈 것인가의 문제부터 생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대기업 그 다음이 공무원이란 말이죠. 오히려 공무원이 더 앞장서 뭐 대기업보다 공무원이 더 앞이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 문제도 정치권이 답을 해야 돼요. 즉 자기가 고용하고 있고 국민이 고용하고 있지만 바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이 공무원 문제, 임금과 이 연공급 이런 것들을 해결해 들어가는 정치를 해야만이 이게 이 청년 일자리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했다가는 오늘 이거 다 못 하고요. 그렇죠. 예, 끝나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아니. 그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라든지 되게 중요한데 이거 다음에 합시다. 다음번에 다음에. 이걸 갖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연공급 문제,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저는 대한 이쪽 돋보기인데 사실 오늘 이거 돋보기가 아닌데 예, 미안합니다. 예, 어쨌든 요거는 다음 돋보기로 한번 하는 걸로. 자, 이번엔 국제 정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오늘 미국에 도착하셨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도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일쯤 정상회담을 하실 것 같고 그런데 국제 정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소장님? 네, 현재는 G2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죠. 네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일단 반중 전선을 강화하겠다. 네. 이런 입장이 명확한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지금 중동이 이제 복잡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열흘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뭐 이란의 핵 문제도 남겨 있고 그래서 중동의 안정이 두 번째 미국의 과제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북핵 문제. 그래서 북핵 문제는 이제 상당 부분 후순위로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 바이든 정부는 북핵 해법으로 제3의 길을 제시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협상 하고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하고 네. 중간을 가겠다. 예. 그렇지만 아직 제3의 길이 무엇인지는 좀 모호하고 이것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참 이렇게. 걱정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는 우리 게 제일 급한데 미국의 입장에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선 제일 중요한 게 중국하고 싸우는 거. 두 번째가 중동 안정되는 건데 안정은 뭘돼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그게 이 한반도의 관심이 아마 제 생각에 이게 참 우려스러운데 오바마 시절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제는 중동보다 더 중요하고, 네. 이게 근데 중동보다 더 중요한 중국 옆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게 뭐 전략적 인내식으로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우리가 흔히들 뭐 커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이 커더는 미국 입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인도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보수 일부가 계속 뭐 코드 가입하자. 커드 가입하는데 이거는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사 동맹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바이든 정부가 군사 동맹적 측면을 부인했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내용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데 다만 기술 동맹 부분은 강화되고 있는 게 틀림없고 네. 이번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하고 반도체 문제, 반도체에 대만, 한국, 일본, 미국 연결된 이 망과 또 직접적 미국의 투자 이런 걸 요청하고 있어서 이 기술 동맹적 차원에서는 대한민국이 앞장을 서야 되는 게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만 이쪽만 넘어가면 이게 재미없는 학술 이 얘기가 돼가지고 미안합니다. 우리 그런데 이번 어쨌든 정상회담은 요 큰 주제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쪽 안 넘겨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이 시청률을 떨어뜨리는 이 아주 무거운 주제로 자꾸 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봐 사람들이. 예, 커드가 아니라 커드입니다. 예, 커드. 예. 커드가 아니고. 예, 어쨌든 문 대통령께서 어쨌든 가셨어요. 미국을 가셨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 동맹적 측면을 그걸로 근데 참 애매해요. 어떻게 같은 코드인데 기술만 받아들이고 안보는 안 받아들이고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어려우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죠. 쉬운 거면 제가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 미국이 필리핀과 호주에도 이제 코드 들어오라고 자꾸 꼬시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필리핀과 호주 상황도 면밀히 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호주는 이미 포함이 돼 있죠. 벌써 뉴질랜드 죄송합니다. 이런 망신을.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국제 정세도 지금 우리가 좀 살짝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제 경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바로 코앞에 두고 있어서 앞으로 당청 간의 관계 사실 이게 애매하거든요. 이 집권 말기가 되면 강력한 후보가 있어야 대통령의 안정성도 찾지만 또 그 후보가 부각될수록 대통령은 약간 뒷방으로 물러나는 이런 참 애매하고 교묘한 이 관계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얘기 좀 잠깐 나눠보죠. 네, 당청 관계는 임기 말에는 차별화가 불가피하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권 재창출이든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든 간에 현 정권과 차별화는 숙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그리고 경선 컷오프가 6월 20일까지 예정돼 있잖아요. 현재 경선 룰대로라면 그리고 대선 후보 선출은 이제 9월 9일이 시한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아마도 질서 있는 차별화를 이 당청 간에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송영길 대표가 원전 얘기부터 시작해서 약간 청와대 지금까지 기류와 약간 다른 느낌이 있어요. 네. 어떤 게 더 좋으냐 나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게 이제 이런 차별화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약간 뭐랄까 시류에 일종의 편성하는 측면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언론들이 차별화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지난 재보궐 선거에 대한 반성이다. 민주당 너희들이 갈 길이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약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야말로 당정이 원팀이라고 하는 개념보다 각자가 준비한 일종의 용광로가 아니라 샐러드 같이 각자 네. 역할이 있는 것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측면이라고 보는데 네. 이게 좀 지나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소위 네임들을 가져오는데 제가 볼 때는 후보 경선까지의 뭐 그 차별화가 아픈 거는 뭐냐면 후보 경쟁을 위해서 대통령과 일부러 싸우는 게 아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 경선은 뭐 앞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경선 과정에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내 지지 확보라고 하는 측면하고는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 후보의 선출 과정이나 이후에 이제 공약과 당의 공약 이런 것들이 정리되는 가운데 네. 문재인 정부의 냉정한 성과 오류, 한계 이런 걸 보고서 한계를 가지고 오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건 이제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오늘 저 뉴스 보니까 그 민주당에서 강성당원 발언 뭐라 그럴까? 강성당원 발언 제지 뭐 조치를 했어요. 너 앞으로 당 게시판에 갖고 너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퍼뜨려 갖고 특정 누구를 막 공격하고 그러면 너 죽어 뭐 이런 조치를 했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필요하죠. 필요하다 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 게시판을 익명으로 쓸 이유가 없다는 생각하고요. 당연하죠. 두 번째, 가짜 뉴스 퍼뜨리면 일반 포탈도 처벌해야 된다, 뭐 가신금 물려야 된다 그러면서 왜 당에는 안 해요? 당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네. 그리고 건전한 토론과 비판과 비난과 이런 걸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단계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되고요. 네. 그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 야 너무 심해.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뭐 이해가 갔는데, 아우 뭐 그런 게 좀. 어쨌든 자 이게 마지막 챕터로 이제 그 당내 역학구도, 그러니까 대선 경선 뭐 짧게 뭐 이거는 우리가 맨날 다루는 거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일단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캠프에 가세했다. 이것을 지난번에 돋보기 프레시던트 네.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현실적으로 유리해졌다. 유리해졌다. 네, 그리고 이제 당내 역학구도 역시 네. 이재명 지사와 송영길 대표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 이 세 축으로 향후에 재편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림이 큰데. 저는 좀 희망사항을 담았어요.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도전하려고 하는 그 예비 후보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화이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각자의 정책과 색깔을 가지고 강력한 그 자기만의 비전을 제시해서 네.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그 현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1위의 지위가 흔들려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흔들려야 된다는 건 경쟁을 막 해갖고 그렇죠. 전체가 올라가야 된다. 전체가 올라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난리가 나거든. 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정책 공약도 재정비되고 서로가 이 토론을 통해서 단점을 받아들이면서 수정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면 이게 경선 흥행 완전히 실패합니다. 예를 들면 진짜예요. 민주당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명 내지 3명이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치고받고 해야 돼요. 안 그랬다가는 한 사람만 독주해버리잖아요. 만약 특히 9월 9일 날 지금 이대로 뽑힌다면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유는 저는 악몽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걱정은요. 잘 보세요. 옛날에 정동영 후보가 경선할 때 사실 중간에서 경선 끝난 거예요. 왜? 그냥 합리적으로 하니까. 저는 이번에 사람들이 후보들이 뭐 예를 들면 옛날 롤대로 하면 제주도, 울산, 뭐 광주 뭐 이렇게 해서 한 4개 해보고선 야, 나 그냥 안 나갈래. 저 연설 안 할래. 그냥 시직을 하래. 이렇게 해버리면
왜냐 한쪽이 완전히 쏠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용납을 못해. 좀 아까도 우리 장자방께서 이재명이 흔들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이거 올라가잖아요. 이때 온갖 욕이 막 달려요. 그러니까 뭐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죠 저도. 네. 달든 말든 신경 안 쓰는데 문제는 그러한 자세가 후보자를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경쟁을 깔아먹죠. 네, 오히려 이 사람도 좀 더 떠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한 3명 정도가 한 20% 비슷한 당내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그 다음에 서로 막 엄청나게 경쟁해서 거기서 후보가 선출돼야 나중에 본선 진출에 가서도 안전해진다. 이게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경선 흥행을 위해서 네. 붐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자, 어쨌든 오늘 그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장자방께서 뭐 3가지 딱 말씀하셨어요. 부동산, 백신, 뭐 또 뭐 있죠? 일자리. 야, 근데 우리 업문호 소장님께서 준비하신 거에는 여기는 거기에 이제 검찰 개혁이 개혁, 들어있고. 검찰 개혁하고 남북 관계가 있는데 검찰개혁은 큰 이슈가 안 될 거라고 봐요. 예, 검찰 개혁은 이제 디테일은 차기 정부로 넘길 수 있다. 네. 전 이렇게 생각하고요. 남북 관계도 문 대통령이 꼭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최선을 다한다는 그렇죠.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검수완박을 절대 찬성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이 검찰개혁 문제가 더 이상 전면에 나서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다라는 자괴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100% 아니라 1000% 찬성하는 사람인데도 당의 미래,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한 1년 정도 준비는 철저하게, 왜냐하면 국회가 뭐 해산되는 게 아니니까 철저하게 해야 돼. 새로운 정부화해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돋보기 프레지던트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원래 저하고 엄문호 소장님만 둘이 하다가 오늘 장자방에 오시니까 확실하게 무게감이 엄청 나갖고 재미도 떨어지고 시청률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특급 투였네. 소방수, 불꺼기 소방수. 아이. 자, 어제 우리 조회수가 지금 뭐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3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3천으로 가고 있어요. 네. 자, 오늘 이 돋보기 프레지던트야말로 4천, 5천으로 가는 예. 길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조회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